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도 박선영 씨의 마음은 늘 한구석이 시린 듯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 협탁 위에 놓인 빛바랜 사진으로 손을 뻗었지요.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4살 터울의 여동생 선미, 그녀는 38살 안타까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선영 씨 곁을 떠났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선영 씨에게 동생의 부재는 어제 일처럼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후 선영 씨의 시간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그날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웃음소리 대신 깊은 한숨이, 활기찬 발걸음 대신 무거운 침묵이 그녀의 일상을 채웠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일주일에 3번, 집 근처 복지센터에서의 배식 봉사활동은 유일하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주는 소박한 행위를 통해 선영 씨는 잠시나마 가슴속 깊은 슬픔을 잊고 작은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어쩌면 동생에게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밥 한 끼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선영 씨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복지센터의 아침은 늘 분주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먼저 온 다른 봉사자들과 가볍게 아침 인사를 나누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곧이어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점심 배식 준비가 시작되었지요.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반찬통을 옮기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 씨는 묵묵히 야채를 다듬고 국을 휘저으며 자신의 역할에 몰두했습니다. 한창 바쁘게 움직이던 그때 선영 씨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배식대 저편에서 새로 온 듯한 봉사자가 밥솥에 밥을 커다란 주걱으로 휘젓고 있었습니다. 하얀 위생모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지만 언뜻 보이는 갸름한 얼굴선과 진한 눈썹이 왠지 모르게 낯익었습니다. 특히나 밥을 푸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릴 때 드러난 팔목이나 이따금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손짓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묘하게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 선영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했습니다. 복지센터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봉사자들이 있었지만 저렇게 차분하면서도 야무진 손길은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선영 씨, 오늘 국간 좀 봐줄래요? 옆에서 함께 일하던 베테랑 봉사자 김 여사가 말을 건넸지만 선영 씨는 쉽사리 그 새로운 봉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그쪽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재촉에 황급히 국 맛을 보고는 다시 그쪽을 쳐다보았지만 이미 그 봉사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선영 씨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파문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어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어르신들께 차례대로 밥과 반찬을 나눠드리며 선영 씨는 다시 한번 그 새로운 봉사자를 살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국을 푸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성스럽게 국을 떠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소리 또한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서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선영 씨는 반찬을 건네면서 힐끗힐끗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시감, 그것은 단순한 착각일까요? 그러던 순간 선영 씨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그릇을 어르신께 건네던 그 봉사자의 오른쪽 손목 안쪽, 소매 아래로
언뜻 드러난 작은 흉터가 선영 씨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늘고 하얀 손목 위에 마치 작은 초승달처럼 새겨진 흉터. 그것은 분명 10년 전 사랑하는 동생 선미의 손목에 있던 흉터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어릴 적 동네 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생긴 흉터였습니다. 선미는 유독 그 흉터를 싫어해서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즐겨 입곤 했었지요. 선영 씨는 그 흉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반찬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선미는 이미 죽었는데.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세상에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흉터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선영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듯 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물을 마셨지만 선영 씨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 새로운 봉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었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떨려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네자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선영 씨를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숙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봉사하게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미숙. 동생의 이름은 분명 박선미였습니다. 순간 뜨겁게 타오르던 희망의 불씨가 찬물을 맞은 듯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자신의 착각이었을까? 동생을 너무나도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일까? 하지만 선영 씨는 쉽게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목의 흉터가 계속해서 선영 씨의 마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손목의 흉터는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불쑥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꽤 오래전에 다친 건데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워낙 어릴 때 생긴 상처라서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 선영 씨는 실망감과 함께 더욱 깊어지는 의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선영 씨는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동생의 사진을 바라보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미숙. 박선영 씨는 밤새도록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동생 선미의 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은 흉터,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던 눈빛과 몸짓, 그리고 무엇보다 첫 만남에서부터 강렬하게 느껴졌던 알 수 없는 끌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김미숙이라고 소개했고 흉터에 대해서도 어릴 적 다친 것 같다며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선영 씨의 머릿속은 거대한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지만 그 빛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평소보다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복지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미숙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혹시나 하는 기대와 함께 만약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으로 밝혀졌을 때의 실망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한 선영 씨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봉사활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 신경은 미숙 씨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능숙하게 해냈을 일들도 자꾸만 실수를 연발했고 다른 봉사자들의 말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오실까? 오늘은 나오시는 날이 맞겠지? 초조하게 현관 쪽을 곁눈질하던 그때 익숙한 인형이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미숙 씨였습니다. 선영 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꼴꺽 삼켰습니다. 미숙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선영 씨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어제처럼 섣불리 흉터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경계심만 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선영 씨는 조용히 미숙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함께 배식 준비를 하는 동안 선영 씨는 미숙 씨가 특정 음식을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무심코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예전에 선미가 즐겨 부르던 노래의 한 소절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선영 씨의 가슴속 의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건 분명 선미가 싫어하던 가지볶음인데. 그리고 저 노래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연의 일치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거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동생은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동생의 장례까지 치렀으니까요. 그때의 절망감과 슬픔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라도 하는 작은 희망의 속삭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되자 선영 씨는 복지센터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봉사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봉사자들의 개인 신상 카드가 들어있는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 김미숙의 카드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숙 씨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아래 적힌 정보들이 선영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이 48. 선미가 살아있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습니다. 혈액형 또한 선미와 같은 O형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선영 씨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동네였고 비상 연락망에는 오정심이라는 이름과 함께 보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로 들어오던 복지센터 직원 최경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영 씨는 당황하며 황급히 파일을 덮었지만 경호 씨는 이미 선영 씨의 불안한 표정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선영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경호 씨는 평소에도 봉사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미숙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 경호 씨, 혹시 김미숙 씨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봉사하셨고 어떤 분이신지. 경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요? 얼마 전에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아주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셔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듣기로는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일부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상실. 그 말은 선영 씨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듯 했습니다. 만약 미숙 씨가 정말 선미라면 사고로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경호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사고가 언제쯤이었는지 아세요? 경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도 잘. 그날 밤 선영 씨는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생의 낡은 유품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손때 묻은 일기장,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인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미숙 씨의 모습과 겹쳐보았습니다. 일기장 한 구석에 적힌 선미의 글씨체, 사진 속 선미의 웃는 모습, 미숙 씨와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모습들이 선영 씨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동생 선미라면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왜 김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 전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동생의 손, 슬픔에 잠겨있던 가족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생생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손목의 흉터 그리고 기억상실이라는 단서는 꺼져가던 희망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이 혼란의 끝에서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두려우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3장 과거의 단서. 박선영 씨의 마음속은 희망과 절망이 격렬하게 파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김미숙 씨가 동생 선미일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빛은 점점 강렬해졌지만 그 빛을 향해 다가갈수록 10년 전 동생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 또한 선명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정신 차리자, 박선영. 섣부른 기대는 더 큰 상처를 가져올 뿐이야.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선영 씨의 온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선영 씨는 작정하고 동생 선미가 실종되던 날의 기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선미는 친구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난다며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언니, 나 다녀올게.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라며 환하게 웃던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를 통해 접한 빗길 연쇄 추돌 사고 소식.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동생의 신분증과 소지품들. 당시 경찰은 사고 현장이 너무나도 참혹하여 시신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했고 가족들은 유품으로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던 기억, 동생의 빈 방을 정리하며 느꼈던 처절한 상실감.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선영 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동생이 살아있다면 그 끔찍했던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기억을 잃은 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선영 씨는 10년 전 동생을 찾기 위해 붙였던 전단지 뭉치와 당시 경찰서에 제출했던 실종신고 서류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절망적인 심정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이었지만 지금은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서 새로운 희망의 단서를 찾으려는 듯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동생의 신체 특징, 마지막 행적, 주변인들의 진술까지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영 씨는 문득 동생 선미가 유난히 좋아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달콤한 단팥죽,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즐겨 듣던 어느 무명 가수의 낡은 LP판, 그리고 직접 뜨개질해서 선물했던 보라색 목도리. 이러한 기억의 조각들은 선영 씨에게 새로운 계획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미숙 씨 앞에서 은연중에 이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노출시켜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숙 씨가 정말 선미라면 무의식 중에라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한편 김미숙 씨는 박선영 씨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선영 씨의 눈빛이 부담스러웠지만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에게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선영 씨가 들려주는 자신의 여동생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을 아련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센터 휴게실에서 봉사자들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익은 멜로디에 미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든 손을 멈칫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은,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 노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면서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미숙 씨가 옆에 있던 선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묻자 선영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동생이 참 좋아했던 노래예요. 비 오는 날이면 이 노래를 틀어놓고 창밖을 보곤 했죠. 그 순간 미숙 씨의 머릿속에는 뿌연 안개 속처럼 희미하지만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풍경과 누군가의 흐느끼는 듯한 노랫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현기증을 느낀 미숙 씨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숙 씨? 걱정스럽게 묻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과 함께 그 과거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 최경호 씨는 최근 들어 부쩍 수척해지고 무언가에 깊이 골몰하는 듯한 선영 씨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에게 유난히 신경을 쓰는 듯한 선영 씨의 행동 또한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경호 씨는 조심스럽게 선영 씨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으며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선영 씨는 아직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경호 씨의 따뜻한 마음에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의 비상 연락망에 적혀있던 오정심이라는 이름. 어쩌면 그 사람이 미숙 씨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선영 씨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희미한 단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진실을 향한 여정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더 이상 희미한 가능성에만 매달려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미숙 씨가 동생 선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섣불리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만약 미숙 씨가 정말 기억을 잃은 동생이라면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 뻔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선영 씨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동생의 유품 상자를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추억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미숙 씨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탐색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 속에는 선미의 앳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 유치원 발표회에서 토끼 분장을 하고 수줍게 웃던 모습, 중학교 시절 단짝 친구들과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활짝 웃던 모습까지. 선영 씨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확대경까지 동원해가며 미숙 씨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마스크에 가려진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눈매와 코, 인매 등에서 놀라울 정도로 닮은 구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미가 학창시절 썼던 일기장,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 직접 그린 그림들까지. 선영 씨는 혹시라도 미숙 씨가 무의식 중에라도 같은 필체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그림을 그린 적은 없는지, 복지센터에서 미숙 씨가 메모했던 종이 조각이나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린 그림들을 몰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고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과거의 습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선영 씨는 문득 동생 선미가 손재주가 유난히 좋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작은 구슬이나 색실을 이용해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아끼던 팔찌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란색 터키석과 은색 구슬을 엮어 만든 팔찌였는데 선미는 마치 부적처럼 항상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분명 그 팔찌를 하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선영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품 상자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팔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고 현장에서 잃어버린 걸까?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작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잘 참석하지 않던 미숙 씨도 그날은 웬일인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건의사항을 나누는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선영 씨의 시선은 줄곧 미숙 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짚기 위해 미숙 씨가 손을 뻗는 순간 그녀의 왼쪽 소매 아래로 언뜻 익숙한 푸른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영 씨는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과 함께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숙 씨의 손목을 주시했습니다. 미숙 씨가 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순간 마침내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파란색 터키석과 은색 구슬이 엮인 팔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10년 전 선미가 늘 차고 다니던 그리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선영 씨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저건 분명 선미의 팔찌야.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흥분과 함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무렵 선영 씨는 미숙 씨에게 다가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미숙 씨, 그 팔찌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미숙 씨는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제 손목에 있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아주 소중한 물건 같아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항상 지니고 다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 씨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저 팔찌는 분명 동생 선미의 것이었고 미숙 씨는 기억을 잃은 채 10년 동안 그 팔찌를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사실을 미숙 씨에게 알리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선영 씨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미숙 씨에게 다가갈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미숙 씨를 처음 발견하고 돌봐주었다는 오정심이라는 분을 만나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라면 분명 미숙 씨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며칠 밤낮을 고민과 망설임으로 지새웠습니다. 김미숙 씨가 동생 선미의 팔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지만 섣불리 다가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고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진실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영 씨는 복지센터 직원 최경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숙 씨의 비상 연락망에 적혀있던 오정심이라는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지만 미숙 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경호 씨는 선영 씨의 절박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하고 며칠 뒤 어렵게 오정심 씨의 연락처를 구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든 선영 씨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뒤에야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심 씨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이 박선영이며 김미숙 씨와 복지센터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혹시 미숙 씨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 잠시 만나 뵐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심 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우리 미숙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숙 씨를 향한 깊은 염려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선영 씨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그저 미숙 씨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몇 번의 통화와 간곡한 부탁 끝에 정심 씨는 마지못해 자신의 식당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당일 선영 씨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정심 씨가 운영한다는 작은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식당 외관에서 정심 씨의 성품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정심 씨는 선영 씨를 발견하고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예약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담근 듯한 시원한 매실차를 내어온 정심 씨는 선영 씨의 맞은편에 앉아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경계심과 함께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여동생 선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만난 미숙 씨에게서 동생의 흔적을 발견하고 품게 된 희미한 희망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선영 씨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심 씨는 묵묵히 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좀처럼 읽기 어려웠지만 가끔씩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이나 꼭 맞잡은 두 손에서 그녀 역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영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정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이 아니,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꼭 10년 전 이맘때였어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지. 정심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밤 식당 마감을 준비하던 정심 씨는 가게 앞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미숙 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은 흙투성이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손목에 걸려 있던 것이 바로 그 파란색 구슬 팔찌였다고 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미숙 씨는 깨어난 후에도 자신의 이름이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왜 그곳에 쓰러져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일시적인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갈 데 없는 미숙 씨를 정심 씨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이름도 기억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쓰라며 정심 씨가 새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미숙이도 자기 과거를 찾으려고 무던히 애썼어요. 텔레비전 뉴스라도 유심히 보고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 싶어 일부러 사람 많은 시장이나 역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하자 나중에는 그냥 모든 걸 체념한 듯 보였어요. 정심 씨는 미숙 씨가 기억을 되찾기를 누구보다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 그녀를 더 힘들게 할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과거를 자극하는 행동은 피하며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미숙 씨는 정심 씨의 식당 일을 도우며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지만 밤에는 종종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며 울부짖거나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길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유독 불안해하며 과거의 파편적인 장면들이 떠오르는 듯 고통스러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영 씨는 정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었다는 기쁨과 함께 지난 10년간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생을 친딸처럼 거두어준 정심 씨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이 가슴 깊이 우러나왔습니다. 선영 씨는 정심 씨의 두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심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제 동생 선미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선미의 어릴 적 사진들과 미숙 씨의 팔찌에 얽힌 사연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심 씨는 선영 씨가 내민 사진 속 선미의 얼굴과 미숙 씨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미숙이의 눈빛이 항상 어딘가를 그리워하는 듯 슬퍼 보였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숙 씨, 아니 선미가 스스로 과거의 기억을 되찾고 언니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영 씨와 정심 씨는 함께 힘을 모아 선미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녀의 기억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보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한 희망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정심 씨와의 만남은 박선영 씨에게 커다란 용기와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하기만 했던 동생 찾기의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 씨와 정심 씨는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미숙, 아니 박선미 씨의 기억을 되돌릴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미 씨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섣부른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음식으로 기억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미 씨가 어릴 적 유난히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심 씨가 직접 만들어 미숙 씨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었죠. 외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달콤한 단팥죽,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따끈한 멸치 칼국수, 그리고 선영 씨가 학창 시절 도시락 반찬으로 즐겨 싸주었던 계란말이까지. 정심 씨는 마치 친정 엄마가 딸에게 밥을 해주듯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선영 씨는 복지센터 봉사활동을 마치고 정심 씨의 식당에 들러 함께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숙 씨는 정심 씨가 차려준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어쩐지 예전에 먹어본 맛 같아요. 아주 익숙한데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을 되찾는 듯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미숙 씨의 얼굴에 떠오르는 아련한 표정은 선영 씨와 정심 씨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음식 다음으로는 청각을 자극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미 씨가 어릴 적 즐겨 듣던 동요나 가요들을 자연스럽게 식당이나 복지센터에서 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선미 씨가 학창시절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어느 무명 가수의 LP판을 어렵게 구해 정심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정심 씨는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에 식당 한쪽에 놓인 낡은 전축에 그 LP판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애잔한 멜로디. 주방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미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전축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 미숙 씨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눈가가 촉촉해지며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이 노래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프죠?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미숙 씨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선영 씨와 정심 씨는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숙 씨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끔씩 선영 씨나 정심 씨에게 꿈에서 본 알 수 없는 장면이나 떠오르는 단편적인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아주 넓은 바닷가가 나왔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것 같았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혹은 이상하게도 라일락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맡아본 향기처럼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숙 씨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간절하게 빛났습니다. 선영 씨와 정심 씨는 미숙 씨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도 섣불리 희망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더욱더 자연스럽게 과거의 단서들을 미숙 씨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선영 씨는 예전에 선미 씨와 함께 찍었던 빛바랜 사진들을 몇 장 골라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두고 미숙 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주워든 미숙 씨는 사진 속 어린 선영 씨와 선미 씨의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참 귀엽네요. 선영 씨 동생분이세요? 미숙 씨의 질문에 선영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동생 선미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미숙 씨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다만 사진 속 선미 씨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선영 씨는 정심 씨와 상의하여 조금 더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숙 씨에게는 바람도 쐴 겸 가까운 공원에라도 다녀오자고 제안하고 예전에 선미 씨와 자주 갔던
라일락 나무가 아름드리 심어져 있던 추억의 공원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미숙 씨는 사방에 가득한 라일락 향기에 취한 듯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공원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영 씨와 정심 씨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미숙 씨는 공원 중앙에 있는 낡은 벤치 앞에 멈춰 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 무엇이 슬픈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히 다가가 미숙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봉인되었던 진실의 문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선미야, 괜찮아.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미숙 씨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선영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가득했던 공원에서의 일 이후 김미숙 씨의 내면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안개 속처럼 희미하게 떠오르던 과거의 단편들이 이제는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이미지와 감정으로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밤에는 거의 매일같이 알 수 없는 꿈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날은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를 헤매는 꿈을 꾸었고 또 어떤 날은 낯선 사람들에게 쫓기며 어두운 골목길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꿈속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그리웠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주인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풍경, 우연히 들려오는 음악 소리, 심지어는 음식 냄새 하나에도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다가도 자신이 무심코 그린 풍경화가 어릴 적 살던 시골집 마당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문득 발길을 멈추고 이 길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라며 중얼거렸고 시장에서 파는 낡은 인형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은 예고 없이 찾아와 그녀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즐거움과 슬픔, 분노와 그리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박선영 씨와 오정심 씨는 그런 미숙 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을 혼란과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가 아는 척을 하거나 과거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스스로 기억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만이 최선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예전보다 더 자주 정심 씨의 식당을 찾아 미숙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말을 건네기보다는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미숙 씨는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을 선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듯 그녀는 선영 씨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선영 씨, 제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꾸고 낯선 기억들이 떠올라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미숙 씨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런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선영 씨의 따뜻한 위로에 미숙 씨는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선영 씨에게서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꼈고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선영 씨가 무심코 미숙 씨에게 꼬맹아, 밥 많이 먹어. 그래야 힘내지. 라고 말했습니다. 꼬맹이 그것은 어릴 적 선영 씨가 동생 선미 씨를 부르던 애칭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치 댐이 무너지듯 봉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손을 잡고 뛰놀던 골목길,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며 뒤에서 힘껏 밀어주던 아빠의 든든한 등,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안아주던 엄마의 품, 그리고 10년 전 끔찍했던 빗길 교통사고의 순간, 친구들의 비명소리, 유리창이 깨지며 온몸을 덮치던 강렬한 충격, 그리고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을 부르던 언니의 절규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선민의 이름은 김미숙이 아니라 박선미였어.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언니. 미숙 씨, 아니 선미 씨는 떨리는 눈으로 맞은편에 앉은 선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던 사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의지하게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찾아 헤맸던 친언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선미 씨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죄책감과 안도감,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선영 씨에게 다가가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선미야. 그 한마디는 마치 천둥처럼 박선영 씨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을 부둥켜 안는 동생, 아니 선미의 떨리는 몸짓에서 지난 10년간 겪었을 동생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기억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선영 씨는 차마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선미의 등을 세게 끌어안은 채 함께 오열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두 자매의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잊은 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고 10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그리움과 슬픔, 회한과 안도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미야, 내 동생 선미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정말. 선영 씨는 동생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듯 연신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선미의 눈가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되찾은 기억의 환희와 동시에 지난 시간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 선미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자신을 김미숙으로 알고 살아왔던 지난 10년,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친언니를 알아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깊은 죄책감으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복지센터 직원 최경호 씨와 다른 봉사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내 이 기적 같은 재회의 의미를 깨닫고는 하나둘씩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경호 씨는 그동안 선영 씨가 홀로 끙끙 앓았던 마음고생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다가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그의 목소리에도 벅찬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격스러운 재회의 순간 식당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오정심 씨의 마음은 누구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10년간 친딸처럼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보살펴왔던 미숙이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동생이었고 이제 곧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과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미숙이가 가족을 찾았다는 것은 진심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허전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정심 씨에게 미숙이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노년의 삶의 한 줄기 빛처럼 찾아와준 소중한 딸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선미 씨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동생의 방은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선미 씨가 좋아하던 소설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미 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내가 정말 돌아온 거야? 선영 씨는 그런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선미 씨에게는 쉽게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김미숙으로 살아왔던 지난 10년의 기억과 박선미로서의 과거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었던 정심 씨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 그리고 이제야 찾은 언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심 엄마는 지금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나를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선미 씨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영 씨는 동생 선미 씨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예전에 함께 갔던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며 잃어버린 시간들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선미 씨는 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오정심 씨에 대한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정심 씨의 식당을 찾아갔지만 정심 씨는 예전과 달리 선미 씨를 차갑고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내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이제 여긴 올 필요 없다. 가서 내 언니랑 행복하게 잘 살아. 정심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선영 씨에게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동생과 함께 살게 된 것은 너무나도 기뻤지만 정심 씨의 상처받은 마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몇 번이고 정심 씨를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정심 씨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변의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미숙이가 정심 씨 은혜도 모르고 너무 쉽게 떠나버렸다는 식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이는 선미 씨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이나 키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제라도 친가족 찾았으니 잘된 일 아니냐며 선미 씨를 두둔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정심 씨의 편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선미 씨는 언니에게 차마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낮에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밤에는 정심씨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눈물 찢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김미숙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지난 10년 동안 정심씨에게 받았던 사랑과 보살핌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심씨는 그녀에게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핏줄로 이어진 언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선미 씨의 내적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10년 만에 되찾은 행복 앞에서 그녀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오정심 씨의 냉담한 반응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박선미 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언니와의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친딸처럼 보살펴준 정심 씨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정심 씨의 슬픈 얼굴이 떠올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낮에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늘진 얼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선영 씨 역시 이러한 동생의 힘겨움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동생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그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심 씨의 상처 또한 너무나도 깊어 보였고, 이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먼저 동생 선미 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미야,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언니도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정심 어머님께 진심을 다해 다가가지 않으면 이 오해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몰라. 어머님도 지금은 서운한 마음에 그러시겠지만 분명 내 행복을 바라실 거야. 선영 씨의 따뜻한 격려에 선미 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정심 씨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과 그녀에게 받은 넘치는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심 씨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선미 씨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심 씨가 가장 좋아하던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예전에 정심 씨가 입맛이 없을 때면 곧잘 끓여드리곤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호박죽이 담긴 냄비를 들고 정심 씨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지만 선미 씨는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정심 씨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식당 문이 열리고 장사 준비를 위해 나온 정심 씨와 마주쳤습니다. 정심 씨는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선미 씨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외면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호박죽 끓여왔어요.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선미 씨는 울먹이며 정심 씨의 앞을 가로막고 애원했습니다. 정심 씨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선미 씨의 간절한 눈빛과 손에 들린 따뜻한 호박죽 냄비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지못해 선미 씨를 식당 안으로 들인 정심 씨는 아무 말 없이 선미 씨가 따라주는 호박죽을 한술 떴습니다. 익숙한 맛, 그 안에 담긴 선미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선미 씨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지난 10년 동안 저를 거두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셨어요. 진짜 엄마셨어요. 제가 기억을 되찾고 언니를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과의 인연을 저버리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발 저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선미 씨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심 씨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정심 씨는 아무 말 없이 선미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미숙이가 처음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날, 아파서 밤새 간호해 주었던 날, 함께 김장을 담그며 웃음꽃을 피웠던 날, 그 모든 소중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도 컸지만 미숙이, 아니 선미를 향한 애틋한 마음 또한 그에 못지않게 깊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 씨는 정심 씨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자매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셨죠. 어머님께서 제 동생 선미를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동생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선미를 그리고 저를 딸처럼 가족처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선영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간청에 정심 씨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다들 일어나. 내가 뭐라고 너희들한테 그런 말을 듣겠냐. 정심 씨는 흐느끼며 두 자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미야, 아니 미수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내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이제 훨훨 날아가야지. 하지만 여긴 언제나 내 집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내 엄마라는 거, 그것만은 잊지 말아다오. 정심 씨는 두 자매를 차례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시간의 오해와 서운함, 아픔과 상처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선미 씨는 언니 선영 씨와 함께 살면서도 주말마다 정심 씨의 식당을 찾아 일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심 씨 역시 선영 씨와 선미 씨를 친딸처럼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고, 명절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복지센터 직원 최경호 씨와 다른 봉사자들, 그리고 식당 단골 손님들까지 이들의 기적 같은 사연과 아름다운 관계에 진심으로 축복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간은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 세 사람은 혈연을 넘어선 더욱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선미 씨는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을 넘어 두 명의 어머니와 한 명의 언니라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씨와 박선미 씨, 두 자매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풍경은 이제 그들 삶의 가장 소중하고 당연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길고도 깊은 강을 건너 다시 마주한 서로의 온기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햇살처럼 그들의 일상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서로의 잠버릇이나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의 미묘한 차이에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토라지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낡은 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듯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촘촘하고 견고하게 이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예전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생 선미가 아침잠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낸 그녀는 동생이 깨기 전에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토스트를 굽고 계절 과일을 정갈하게 다듬는 선영 씨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가끔은 선미 씨가 어릴 적 유독 좋아했던, 하지만 이제는 선영 씨 자신도 까맣게 잊고 지냈던 반찬을 기억해내 식탁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은 선미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린아이처럼 외쳤습니다. 어머, 언니, 이거 시금치나물.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거잖아. 와, 이걸 어떻게 기억했어? 대박.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1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을 기억해주는 언니에 대한 깊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선영 씨는 그저 내가 워낙 편식이 심했어야지. 안 까먹을 수가 있나. 라며 눈치듯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찡한 울림과 함께 동생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동생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을지에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주말이면 두 자매는 함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선영 씨가 일방적으로 메뉴를 정하고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미 씨의 의견을 먼저 묻고 함께 식단을 짜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선미야, 이번 주말에는 뭐 해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봉골레 파스타 한번 해볼까? 아니면 엄마가 예전에 자주 해주시던 얼큰한 김치찌개? 선영 씨의 물음에 선미 씨는 장난스럽게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좋은데. 그럼 토요일엔 봉골레, 일요일엔 김치찌개. 어째? 시장을 누비며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정육점 주인과 흥정을 하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파는 따끈한 어묵을 함께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값지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함께 주방에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선영 씨가 주된 조리를 맡으면 선미 씨는 옆에서 재료를 다듬거나 설거지를 하며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는 김미숙으로 살았던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막막함, 그리고 자신을 돌봐준 오정심 씨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스러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영 씨는 묵묵히 동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건네며 동생의 아픔을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 역시 동생 없이 보냈던 지난 시간 동안의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그리움,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왔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공유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늘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때로는 서로의 달라진 모습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소한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선영 씨는 여전히 아침형 인간이었지만 선미 씨는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습관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청소나 정리정돈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달랐고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취향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어린아이들처럼 티격태격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금세 서로에게 다가가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라며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작은 갈등과 화해의 과정들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선미 씨는 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정심 씨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조금씩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끔찍했던 교통사고의 기억은 여전히 밤마다 악몽으로 그녀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꿈에서 깨어나면 조용히 옆에서 잠든 언니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담 시간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기억상실로 인한 공백과 정체성의 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합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자신만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치유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역시 언니 선영 씨였습니다. 선영 씨는 단 한 번도 동생을 재촉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예전에 함께 갔던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며 즐거운 기억들을 되살려주려 노력했습니다. 선영 씨 자신도 동생을 통해 지난 10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상실감을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지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자매는 어김없이 오정심 씨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제 정심 씨의 식당은 두 자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친정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선미 씨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정심 씨의 일손을 도왔고 선영 씨는 주방에서 정심 씨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식당은 세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손님들의 정겨운 웃음소리로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세 사람은 식당 한쪽에 둘러앉아 정심 씨가 특별히 끓여준 구수한 누룽지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정심 씨는 이제 선영 씨에게도 우리 큰딸은 오늘 뭐 했어? 우리 작은 딸은 그림 잘 그려져가? 라며 스스럼 없이 안부를 물었고 선영 씨와 선미 씨 역시 정심 씨를 정심 엄마라고 부르며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가끔은 복지센터의 최경호 씨가 퇴근길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두 자매에게 든든한 오빠이자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미 씨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고 건강한 미소가 완연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던 시간 동안에도 놓지 않았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활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니 선영 씨와 정심 씨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동네 한쪽에 작은 공방을 빌려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동시에 형편이 어려운 지역 아동들을 위한 무료 미술 교실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방을 꾸미고 아이들을 위한 미술 도구를 준비하고 첫 수업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선미 씨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따스한 봄 햇살이 온 세상을 연두빛으로 물들이던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선영 씨와 선미 씨는 오랜만에 두 손을 꼭 잡고 예전에 함께 자주 올랐던 동네 뒷산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언덕길 양옆으로는 활짝 핀 진달래와 개나리가 봄의 정취를 한껏 뽐내고 있었고 지저귀는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청량하게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시원한 바람이 이마에 땀을 식혀주었고 눈앞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새로운 희망이 공존하는 도시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마치 한 편의 긴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픔과 슬픔, 절망과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힘겨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사함과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언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선미 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 햇살처럼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억울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시간마저도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게 됐어. 어쩌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행복이 더욱더 값지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겐 이제 언니와 정심 엄마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잖아. 선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옆에 앉은 선영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선영 씨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영 씨 역시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동생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선미야.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렇게 함께 손잡고 웃으면서 헤쳐나가면 돼. 내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언니는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단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멀리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기적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펼쳐진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자매의 마음속에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따뜻한 희망만이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적 같은 재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스한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행복을 향한 눈부신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삶에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웃음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찬란한 예감과 함께였습니다.